이 고요함은 평화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안식이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과 최첨단 통제 기술이 총동원되어 인공적으로 빚어낸 숨막히는 진공 상태와도 같은 기형적인 침묵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교리를 따르거나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고 특정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거대한 수용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이 기이한 침묵은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를 거세게 뒤흔들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아시아 내륙의 조용한 이 사건은 태평양 건너 미국 워싱턴의 정치인들을 격분하게 만들었고 중동의 수많은 이슬람 사원 안에서 분노의 불씨를 지폈으며 유럽의 거대한 무역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특정 민족의 정체성과 사상을 통째로 개조하려는 이 사회공학적 통제는 현대 인류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묵시적인 금기를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왜 중국은 이런 치명적인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강대국으로 도약하며 전 세계의 존경과 경제적 협력을 갈망하는 베이징의 지도부가 국제적인 비난과 치명적인 무역 제재라는 엄청난 대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이토록 극단적인 통제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도를 펼쳐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한가운데를 짚어보십시오. 그곳에는 텐산 산맥의 만년설과 타클라마칸 사막의 붉은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땅이 있습니다. 면적만 해도 한반도의 7배가 넘고 중국 전체 영토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크기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땅에는 아주 기묘하고도 섬뜩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한 지역에서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망에서 사라지거나 격리된다면 마땅히 거대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 이치입니다. 국경을 넘는 난민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거나 참혹한 내전의 총성이 울리거나 최소한 거리에서 맹렬한 저항의 시위라도 벌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에서는 그런 소음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무겁고 차가운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장 지역을 중국의 서쪽 끝자락에 붙어있는 변방의 척박한 모래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거대한 착각이자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장막입니다. 중국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 지도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신장은 결코 변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이자 정중앙에 위치한 권력의 중심점입니다. 이 땅은 무려 8개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몽골,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와 닿아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이슬람 문명과 한족 문명이 충돌하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날카롭게 교차하는 절대적인 전략적 요충지인 것입니다.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단순히 소수민족의 종교나 문화가 두려워서 100만 명을 가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치명적인 급소가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황량해 보이는 땅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꿈꾸는 거대한 미래의 청사진은 그저 신기루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베이징이 세상의 비난을 뒤로한 채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는 그 거대한 판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토록 잔인한 침묵을 억지로 만들어내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은 단순히 종교나 이념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밤낮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단 한 장의 지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서늘하고도 잔혹한 생존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전 세계를 향해 거대한 야심을 드러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1대1로, 즉
육상과 해상을 잇는 21세기 신실크로드 전략이 세상에 발표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묶어내고 그 중심에 베이징이 우뚝 서겠다는 이 웅장한 청사진은 현대 중국을 상징하는 가장 거대한 제국의 설계도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에는 치명적인 지정학적 딜레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동쪽과 남쪽으로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지만 그 바닷길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포위망이나 다름없습니다.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길목마다 거대한 군사력을 지닌 서방의 힘이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거대한 무역 갈등이나 군사적 충돌로 인해 말라카 해협을 비롯한 주요 해상 통로가 봉쇄된다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단숨에 숨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바다로 나아가는 길이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이 뿌리 깊은 안보적 공포는 베이징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육지, 바로 서쪽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를 거치지 않고 육로를 통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중동의 시장으로 직접 뻗어나가는 안전하고도 거대한 핏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육상 실크로드의 핏줄이 하나로 모여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관문. 그곳이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무역물자가 지나가는 건조한 통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땅의 깊은 곳에는 중국 전체 석탄 매장량의 무려 40%가 묻혀 있으며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 그리고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희토류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핵심 원료부터 전 세계 의류 산업을 지탱하는 면화 생산의 막대한 비중까지 신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원의 보고이자 중국 경제의 엔진을 돌리는 대체 불가능한 심장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장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차갑고도 잔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베이징의 최고 권력층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대한 수용소에 가두고 세상에서 가장 촘촘한 감시망을 깔아버린 것은 단순히 종교적 차이나 국지적인 소요 사태가 두려워서 벌인 단순한 치안 유지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이 자행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공간적 통제 작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생명선이 지나가는 길목에 언제 체제의 반기를 들고 파이프라인을 위협할지 모르는 잠재적 불안 요소가 싹트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아주 냉혹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신장이 흔들리면 1대1로가 무너지고 1대1로가 무너지면 해상 포위망을 뚫어내려는 중국의 대전략 전체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베이징의 입장에서 신장은 절대 남에게 내어주거나 내부에서 떼까 터져서는 안 될 용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급소를 단단한 철갑으로 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쏟아지는 비난이나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 따위는 거대한 경제적 영토 확장을 위해 기꺼이 지불해야 할 아주 값싼 비용에 불과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철저한 물리적 격리와 감시를 통해 불안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오직 자본과 자원만이 조용히 흐르는 완벽하게 순종적인 영토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렇듯 완벽한 경제적 논리와 압도적인 물리력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여전히 깊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제압되고 통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 모래바람 부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혈관 속에 흐르는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유령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령은 이 거대한 땅이 새로운 영토라는 뜻의 신장으로 불리기 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독자적인 숨결을 내뿜던 시절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신장이라는 이름의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새로운 영토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땅이 본래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베이징의 관점에서는 변방을 정복하여 얻어낸 새로운 영토였지만 수천 년 동안 그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곳은 결코 새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의 진짜 주인들은 스스로를 위구르족이라 부릅니다. 그들의 얼굴 윤곽은 둥글고 납작한 동아시아인보다는 깊고 뚜렷한 중앙아시아인이나 중동인에 더 가깝고,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는 베이징의 표준어가 아니라 실크로드의 오랜 역사를 품은 튀르크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엎드려 메카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 돼지고기를 철저히 금기시하는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신적 나침반은 단 한 번도 동쪽의 자금성을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영혼은 언제나 서쪽의 사마르칸트, 이스탄불, 그리고 거대한 이슬람 세계의 심장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청나라 제국이 18세기의 무력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기 전까지 그들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찬란한 교역의 역사를 꽃피우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명과 왕국들을 구축해왔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힘에 눌려 강제로 붉은 영토로 편입된 이후에도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고 독립된 국가를 세우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용암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전반에 걸쳐 대륙을 지배하던 제국이 흔들리고 혼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걸기했습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그들은 두 번이나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만의 독립국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푸른 바탕에 하얀 초승달과 별이 그려진 그들의 깃발은 비록 강대국들이 벌이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힘을 잃고 꺾여버렸지만 동투르키스탄이라는 이름만큼은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베이징을 향한 끝없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49년 공산당이 이 땅을 최종적으로 장악한 이후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거대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한족들을 신장으로 이주시켜 전체 인구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지역의 핵심적인 경제적 실권과 일자리를 모두 한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위구르족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순식간에 주변인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용광로 속에 위구르족을 평화롭게 녹여내려 했지만 이 두 민족 사이에는 결코 섞일 수 없는 거대한 문화적, 심리적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종교, 언어, 생활 습관, 그리고 핏빈 역사적 기억까지 모든 것이 달랐던 이들을 억지로 묶어두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끊임없는 유혈 마찰과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끊이지 않는 소요 사태와 이 깊은 역사적 균열을 마주하며 아주 서늘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영토를 점령하고 얄팍한 경제적 혜택을 주거나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켜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저들의 영혼 깊은 곳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정체성을 결코 지워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투르키스탄이라는 과거 제국의 유령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되살아나 일대일로라는 중국의 미래 프로젝트 한가운데를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결코 동화되지 않는 이 이질적인 사람들을 보며 베이징은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영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공포는 지도부로 하여금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통제 방식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한 자연스러운 동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베이징은 이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독재자도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가장 차갑고 절대적인 무기를 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총칼과 철조망을 넘어선 통제, 바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차가운 기술의 등장이었습니다. 2016년 8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한 남자가 부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취안거입니다.
그는 이전에 티베트 지역의 당서기를 지내며 혹독한 철권 통치로 그곳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인물입니다. 베이징의 최고 권력층은 티베트를 길들인 그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통제 방식을 신장이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그를 긴급히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장에 들고 온 것은 과거의 단순한 경찰 병력이나 재래식 진압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독재 체제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최첨단 기술과 억압이 결합된 거대한 감시 제국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통제 시스템은 이른바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을 가진 원앙으로 불립니다. 신장의 모든 도시와 마을, 심지어 모래바람이 부는 외진 골목길까지 수백만 대의 고해상도 감시 장비가 촘촘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단순한 녹화기계가 아닙니다. 거대한 인공지능 중앙 제어소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고 걸음걸이를 분석하며 그들의 동선을 초 단위로 기록합니다. 길을 걷다 무수히 널려있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휴대전화를 강제로 검사받아야 하고 기기 안에는 정부가 심어놓은 비밀 감시 프로그램이 모든 통화 기록과 메시지, 사진을 낱낱이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이 공포의 설계자는 단순히 사람들의 행동을 엿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물학적 정보 그 자체를 국가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명목하에 위구르족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 혈액형, 홍채 구조, 심지어 목소리의 파장까지 강제로 수집했습니다. 이제 신장이라는 거대한 영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걸어다니는 식별 부호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사람들의 충성도를 평가하고 위험인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거대한 연산 작업을 쉬지 않고 수행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장을 낙후된 사막지대라고 상상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신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감시 기술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야외 실험실입니다. 평소보다 전기를 많이 쓰거나 갑자기 수염을 기르거나 해외에 있는 친척과 안부 전화를 나누거나 심지어 이웃의 장례식에서 기도를 올리는 아주 사소한 일상적 행동조차 기계에 의해 잠재적 테러 징후로 분류됩니다. 판사나 경찰이 인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기계와 연산 체계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끔찍한 디지털 전체주의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감시망 아래에서 위구르족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이웃과 가족조차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거리의 물리적인 충돌은 사라졌고 베이징이 원했던 그 기이하고 차가운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통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반항을 억누르는 데는 눈부신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수뇌부는 인간의 동선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린 신앙과 민족의식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 장비의 붉은 렌즈가 사람들의 눈빛 속에 숨겨진 분노의 깊이까지 읽어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행동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 아예 사람들의 기억과 사상을 밑바닥부터 뜯어고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사회가 영원히 폐기했다고 믿었던 아주 끔찍한 억압, 바로 인간의 정신을 강제로 개조하는 거대한 수용소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차가운 눈동자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거리를 감시하는 동안 사막의 외딴 곳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수용시설들이 소리 없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세상의 그 끔찍한 윤곽이 드러났을 때 중국 정부는 이곳을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라고 불렀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업기술을 가르쳐
극단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평화로운 학교라는 것이 베이징의 공식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 너머의 현실은 교육이나 교화라는 단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곳에 갇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흉악범이나 국가 전복을 기도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아시스에서 양을 치고 농사를 짓던 누군가의 평범한 부모이자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이유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하고 자의적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이슬람 경전 구절을 저장했거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염을 길렀거나 해외에 사는 친척과 안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복면을 쓴 경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수용소 내부의 삶은 철저한 자아의 해체이자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과정이었습니다. 위구르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언어인 모어를 사용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었고 오직 베이징의 낯선 표준어만을 강제로 써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받았고 평생 믿어온 이슬람의 신앙을 스스로 비하하고 부정하는 자기 비판의 시간을 끝없이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수용소의 교도관들은 이슬람교에서 엄격하게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거나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적 뼈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육체적인 고문보다 사람들을 더욱 미치게 만든 것은 바로 수천 년을 이어온 자신의 핏줄과 정체성을 스스로의 입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끔찍한 심리적 학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신체를 특정한 공간에 가두는 물리적인 구금이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총동원되어 수백만 명의 뇌리에서 위구르족이라는 고유한 문화적, 종교적 명찰을 메스로 도려내고 그 빈자리에 국가가 원하는 순종적인 기계 부속품의 코드를 강제로 이식하려는 거대한 정신적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자비한 수술의 가장 참혹한 단면은 수용소 밖의 어린아이들에게서 벌어졌습니다. 부모가 끌려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수많은 위구르족 아이들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철저한 감시 통제형 기숙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따뜻한 품 대신 차가운 철제 침대에서 깨어나 위구르족의 언어와 역사 대신 오직 위대한 중화민족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주입받으며 자라나야 했습니다.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은 부모의 언어와 밥상머리의 기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승됩니다.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부모 세대를 가두어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자녀 세대를 철저히 격리하여 세뇌함으로써 그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위구르족이라는 이름 자체를 박물관의 진열장에나 존재하는 화석으로 만들겠다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무력을 앞세워 타민족을 짓밟은 비극은 역사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관료제와 첨단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민족이 가진 기억 자체를 완전히 소거해 버리려는 시도는 인류 문명사에서 그 전례를 찾기 힘든 기이한 폭력입니다. 베이징은 이 과정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수사로 포장하여 세상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막대한 경제력과 내수 시장의 힘이 있다면 감히 다른 나라들이 간섭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치명적으로 간과했습니다. 그들이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기를 넘는 순간 더 이상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의 이 무리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같은 진영에 서본 적이 없었던, 심지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던 세 개의 거대한 세력을 일제히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이징이 굳게 믿었던 침묵의 장막이 찢어지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참혹한 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태평양 건너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부상과 군사적 팽창을 불편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이를 억제할 명분을 찾고 있던 미국과 서방 세계에게 신장의 수용소는 단순한 인권 유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이징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완벽한 지정학적 무기였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그저 윤리적인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무기, 바로 거대한 경제적 제재의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전례 없는 강력한 무역 통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핵심 논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파괴적입니다.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혹은 그 지역의 부품이 단 하나라도 포함된 모든 수입품은 강제 노동의 결과물로 간주하여 서방의 영토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수출을 원한다면 기업이 스스로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촘촘한 인공지능 감시망이 깔리고 독립적인 조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신장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냉혹한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어떻게 가장 날카로운 경제적 검으로 돌변하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제재가 그저 의류공장의 불쌍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도를 펼치고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서방의 진짜 표적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장은 전 세계 면화 생산량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인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핵심 소재의 세계 최대 생산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희귀 광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자원의 창고입니다. 서방 세계가 신장의 수출기를 완전히 봉쇄해버린 것은 겉으로는 인권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쥐고 있던 거대한 공급망의 목줄을 그대로 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무자비한 조치가 발효되자 전 세계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장의 원자재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구매력이 높은 서방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것인지를 두고 잔혹한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유명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은 신장 면화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중국 소비자들의 거대한 불매운동에 직면하여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기도 했고, 반대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던 기업들은 서방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자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단층선이 바로 신장이라는 이름 위에 그어진 것입니다.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신장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1대1로의 안전하고 영원한 심장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세계의 치밀한 경제 제재로 인해 신장은 이제 중국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완벽한 내부 안보를 위해 선택했던 100만 명의 감금과 극단적인 탄압이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미래 경제적 숨통을 조이는 가장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을 향해 서서히 조여오는 포위망은 서방의 경제 제재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법률과 자본이라는 정장 차림의 무기를 들고 압박해올 때 지구 반대편의 어두운 사막과 험준한 산맥 너머에서는 국제법이나 무역 원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훨씬 더 피비린내 나고 맹렬한 또 다른 그림자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서방을 향했던 거대한 증오의 방향을 돌려 이제 아주 뚜렷한 사리를 품고 동쪽의 붉은 제국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세계가 차가운 경제 제재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리던 바로 그 시각, 중동과 남아시아의 건조한 모래바람 속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15억 명에 달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심장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연대감과 종교적 분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묘하고도
모순적인 국제정치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중동의 부유한 산유국 정부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종교 탄압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베이징이 쏟아붓는 막대한 차관과 1대1로의 거대한 인프라 투자금 앞에서 같은 형제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과 붉은 자본주의의 힘이 종교적 신념을 압도해버린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왕궁과 정부 청사밖의 거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권력자들이 돈줄을 쥐고 있는 베이징의 눈치를 보며 침묵할 때 이슬람 세계의 기층 민중들과 지하에 숨어있는 급진적인 무장단체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중국 정부는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신성한 이슬람의 교리를 모욕하고 무슬림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거대한 억압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이슬람의 상징인 수염을 자르며 신성한 모스크를 파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들은 아랍어로 번역되어 소셜미디어를 타고 이슬람 세계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곧바로 끔찍한 폭력의 형태로 현실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서방 세계를 거대한 악으로 규정하고 테러의 표적으로 삼았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총구가 이제 서서히 동쪽을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은신하고 있는 ISIS-K와 같은 극단주의 조직들은 중국을 이슬람의 새로운 주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로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1대1로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건설 중이던 파키스탄의 항구와 댐 건설 현장, 그리고 중국인 노동자들이 머무는 숙소를 향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기술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지은 거대한 시설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이징 지도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안보적 역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신장에 수많은 사람을 가두고 하늘의 그물을 덮어 씌운 본래의 목적은 내부의 잠재적인 테러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1대1로의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극단적인 통제 방식이 국경 밖 이슬람 세계의 거대한 영린을 건드렸고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진짜 테러리스트들을 자극해 1대1로의 가장 중요한 길목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사업 자체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완벽한 내부 통제를 위한 집착이 오히려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심장부를 노리는 거대한 외부 안보 위협을 창조해낸 셈입니다. 자신들의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폭력의 화염을 바라보며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각국 정부의 입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지하 세계의 그림자, 군단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경제적 제재망에 이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폭력이라는 두 번째 끔찍한 포위망이 거대한 제국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장단체의 산발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세 번째 지진이 신장과 맞닿은 텐산 산맥, 바로 너머에서 웅장한 굉음을 내며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차가운 경제 제재와 이슬람 무장단체의 맹렬한 폭력이 중국의 밖에서 조여오고 있을 때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길고 긴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서쪽의 이웃 나라들에서는 아주 깊고 근본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텐산 산맥 너머에 자리 잡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튀르키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튀르크 문명권의 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베이징의 심장부를 겨냥한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포위망이었습니다. 위구르족 사람들은 단순히 이슬람이라는 종교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혈관 속에는 중앙아시아의 넓은 초원을 호령했던 튀르크계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언어의 뿌리가 같고 생김새가 비슷하며 유목과 교역의 역사를 함께 엮어온 형제들입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에 거대한 수용소를 짓고 100만 명을 가두었을 때 그 안에는 국경을 넘어 왕래하던 수많은 카자흐족과 키르기스족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가족과 친척들이 하루아침에 신장의 수용소로 끌려가 연락이 두절되는 비극이 매일같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앙아시아의 국가 지도자들도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같은 나라들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적인 길목이자 막대한 차관에 경제의 숨통이 매여 있는 절대적인 을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심기를 거스르는 순간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끊기고 국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지도자들의 입을 굳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베이징의 눈치를 보며 굽실거릴 때 가족을 빼앗긴 시민들의 분노는 끓는 점을 넘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알마티와 비슈케크의 거리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중국의 경제적 침투와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태의 파장은 튀르크, 세계의 맏형을 자처하는 튀르키예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이스탄불의 거리에는 푸른색 동투르키스탄 깃발을 든 군중이 모여들었고 중국 자본이 절실히 필요했던 튀르키예 정부조차 거센 국내 여론의 압박에 밀려 이례적으로 중국의 수용소 정책을 맹렬히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이징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의 대가를 아주 쓰라리게 치르게 됩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중앙아시아의 거친 땅에 고속도로를 깔고 거대한 교량을 건설하며 일대일로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라는 닫힌 문 안에서 벌어진 잔혹한 동화 정책은 중국이 이웃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들여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소프트 파워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물리적인 인프라는 완성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중국을 향한 거대한 혐오라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세워져 버린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돈으로 묶어둘 수 있었지만 피와 언어를 공유하는 민족의 연대 의식까지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아시아가 일대일로의 가장 중요한 발판에서 언제 반중 정서가 폭발해 모든 프로젝트를 마비시킬지 모르는 가장 불안한 화약고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던 세 개의 거대한 세력이 신장이라는 교차로에서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권을 무기로 삼은 서방의 냉혹한 자본주의, 종교적 분노로 뭉친 이슬람 극단주의,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튀르크의 민족주의. 이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동맹을 맺은 적이 없지만 신장을 완벽히 장악하려는 베이징의 극단적인 무리수가 이 세 가지 치명적인 힘을 정확히 중국의 심장부로 정렬시켜버렸습니다. 통제를 향한 끝없는 집착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지정학적 올가미 속에서 과연 베이징이 마주하게 될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서방의 냉혹한 경제 제재, 이슬람 무장단체의 맹렬한 폭력, 그리고 튀르크 형제 국가들의 깊은 분노라는 세 개의 거대한 포위망이 동시에 조여오면서 베이징이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신장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붉은 제국의 안전한 심장으로 만들려던 애초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용소의 높은 담장과 하늘의 그물이라는 첨단 감시망이 위구르족 사람들의 저항을 짓누르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통제의 대가로 중국이 치러야 하는 지정학적 청구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타격은
유럽 대륙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오랜 시간 공들여 유럽연합과 거대한 포괄적 투자 협정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 위한 베이징의 가장 중요한 탈출구이자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려던 1대1로의 가장 빛나는 성과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장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이 세상에 폭로되자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 의회는 분노로 들끓었고 이 역사적인 투자 협정의 비준을 무기한 동결해버렸습니다. 수백억 유로가 오갈 뻔했던 거대한 돈줄이 인권이라는 명분 앞에서 하루아침에 꽁꽁 얼어붙은 것입니다. 1대1로의 강력한 엔진이 되어야 할 신장은 이제 중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전락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신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업 계획서만 보아도 서방의 가혹한 제재와 끔찍한 평판 하락을 두려워하며 서둘러 발을 빼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으로 야심차게 건설되던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들도 덩달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중 시위와 테러의 위협 때문에 공사가 기약 없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추가 보안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댐과 철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길을 뚫어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는 웅장한 꿈이 억지로 만든 강제 수용소의 핏빛 그림자에 가려 서서히 길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지정학이 보여주는 가장 소름 끼치고 기묘한 나비 효과이자 역설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내부의 아주 작은 불안 요소를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폭력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국가의 거대한 외교적, 경제적 자산을 스스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하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을 강제로 가두고 그들의 기억을 소거하면 완벽한 국가 안보가 보장될 것이라 믿었던 베이징의 오만함은 오히려 자신들을 전 세계적인 고립과 경제적 족쇄라는 더 거대한 감옥 안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완벽하게 빼앗으려던 권력이 도리어 자신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핏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끔찍한 자해극을 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난 지금 폭풍이 휩쓸고 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짙게 깔려있던 지정학적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났을 때 베이징의 권력자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절대적인 권력과 완벽한 통제는 과연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100만 명의 기이한 침묵이 흐르는 세상의 중심에서 이 잔혹하고도 거대한 붉은 제국의 실험이 남긴 마지막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거리를 걷다 보면 과거의 유혈 사태나 격렬한 시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곳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고요한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직업훈련센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갔다고 선언하며 수용소의 높은 담장을 허물거나 일반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의 관영 매체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위구르족 사람들의 모습을 연일 방송하며 이곳에 완벽한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다고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평화의 껍질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텅 빈 공허함과 차가운 공포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 세왕의 붉은 눈동자는 여전히 거리의 모든 곳에서 소리 없이 깜빡이며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빵을 하나 사거나 이웃과 가벼운 인사를 나눌 때조차 자신들의 행동이 인공지능 연산 체계에 의해 어떻게 점수가 매겨질지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뢰와 공동체는 이미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지 못하고
이웃은 서로를 경계하며 오직 국가의 통제 시스템과 기계만이 유일한 질서로 군림하는 기형적인 사회가 완성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서늘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가장 거대한 환영을 마주하게 됩니다.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완벽한 통제를 통해 영원한 안정을 누린 적은 없었습니다.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수백만 대의 감시 카메라와 안면 인식 기술, 그리고 유전자 데이터를 손에 쥐면 인간의 내면까지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통제력은 역설적이게도 절대적인 권력의 증명이 아니라 절대적인 불안감의 표출일 뿐입니다. 거리의 모든 사람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사소한 일상마저 기계의 허락을 받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가장 허약하고 겁에 질린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심장부이자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육상 통로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목적 하나로 시작된 이 무자비한 실험은 중국에게 너무나도 참혹한 지정학적 청구서를 안겨주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촘촘한 경제 제재는 핵심 산업의 목줄을 죄고 있고 이슬람 무장 세력의 분노는 국경 밖의 거대 기반 시설들을 위협하며 튀르크 형제 국가들의 적대감은 1대1로의 가장 중요한 이웃들을 적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을 강제로 가두고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린 대가는 베이징 스스로가 전 세계가 쳐놓은 거대한 고립의 수용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파멸적인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민족의 정체성은 수용소의 철조망이나 인공지능의 차가운 통제망으로 결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탄압이 거세질수록 피 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뜨겁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법입니다. 겉으로는 철저히 통제되어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대한 역사의 뇌관이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만 명의 빼앗긴 삶과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차가운 억압, 그리고 그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물리적인 힘과 차가운 기계로 사람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묶어둘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마저 통째로 집어삼키고도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제국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붉은 모래바람이 부는 실크로드의 한가운데서 시작된 이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은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거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줄 가장 뼈아픈 해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